チャンスを手放すわけにはいかない。지난 14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두 연립 여당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승리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개정은 자민당 창당 이후 일관된 주장이다. 일본을 과거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되돌려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아베는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까요? 과연 동아시아는 다시 100년 전처럼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드는 걸까요? 오늘 모실 손님은 한겨레 문화부의 한승동 선임 기자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총선. 예. 우선 그 총선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자민당 압승이다, 아베 독주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의석수를 따져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민당은 전체 의석수가 2석인가 줄었죠. 예, 자민당은 줄었고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의석수 자체는. 그런데도 아베 독주, 자민당 압승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이유는 뭐죠? 양적으로 우선 거의 뭐 여당 의석수가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수를 훌쩍 넘은 데다가 네. 무엇보다도 아베가 어쨌든 선거 전에 뭐 강요도 매치 그 선거 부정 문제라든가 선거법 그렇죠. 위반 문제라든가 상당히 불리한 구도, 불리한 데미지를 구도였고, 입은 상태에서 네. 선거를 치렀는데 그렇죠. 경제도 뭐 기대한 만큼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지율도 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해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기 신임을 다시 묻는 건데 그렇죠. 변칙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네, 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 기존 의석수를 유지한 것만 해도 압승이다. 네. 생각보다도 예상 이상으로 압승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 일본의 민주당이죠, 대표적인 예, 야당. 예. 존재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 민주당하고 이름도 똑같아가지고 네. 거의 아니요, 우리나라 그래도 민주당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또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가 민주 아닙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양상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사히가 내가 오늘 18 그 신문 보니까 아사히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자민당의 그 아베 내각을 지지해서 찍었다는 건 11%밖에 안 되고 야당이 너무 못했다.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반사 이익을 얻은 거의 거군요. 76%가 그래요. 네. 그런데 야당이 왜 그렇게 저 국민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겁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이 2009년 8월 말 총선에서 일단 압승을 해가지고 그때 네. 엄청난 압승이었죠 민주당이. 네. 그때 집권을 했잖아요. 네, 한 집권을 3년 반 정도 그렇죠, 지탱이 그렇죠. 됐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 3년 반의 그 3년여의 집권 기간에 국민이 자민당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뭔가를 기대했었는데 큰 기대가 있었는데 전혀 충족을 못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보다 더 못했다고 평가한 거죠 결과적으로 네.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일본 경제 상황이 안 그런 좋으니까 측면도 조금 우리나라 비슷한 측면이 있네요. 비슷하죠. 네. 그것마저도 비슷하고 경제 상황은 또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마 경제 상황 그동안 또 일본이 더 나빠졌으니까.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게 없다. 민주당이 어떻게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일종의 야당에 대한 절망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말부터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민당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밀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는가? 네. 자민당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어떤 뭐 큰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기 그렇죠. 때문에 대안도 없고 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그런 심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지지를 보낸 그렇죠. 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그 투표율 자체가 전후 최저 아닙니까? 지금 네, 52%.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투표장에 아예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전체 총 유권자 중에 자민당 지지율을 본다면 아마 30% 안팎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한 10명 중에 한 7명 무관심하거나 반대한 사람들, 그중에 한 3사람 정도의 지지를 얻어서 지금 그것도 지금 선거 제도 때문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네. 이번에 오키나와 현이죠. 오키나와 현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넷 다 자민당이 아닌 그런 의원들이 당선이 됐어요. 뭐 아베 정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런이 비슷한 거죠. 이게 네. 뭐 겉으로 태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뼈아픈 아마 패배일 겁니다. 아마 사실은 2009년 8월 총선 때도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일본은 자민당은 참패를 했지만 오키나와에서 그 분위기라는 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도 그 말하자면 자민당이 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해놓고 시장 선거에서도 네. 졌거든요. 네. 계속 연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전멸이고.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 3연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제가 최근에 이 오키나와에 가본 느낌으로는 그 분위기라는 게 정말 오키나와 독립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먼 얘기가 아니고 네. 현실적인 감으로 다가올 만큼 오키나와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일본 중앙 정부는 어떻게 보면 그걸 돈으로 다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돈이라는 게 이제 뭐 지방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오키나와를 사실 돈으로 사는 거죠, 민심을. 뭐 아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래도 일본에 있는 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그 여론 추이나 변화를 보면은 그 안심할 수 없는 정말 오키나와 독립이라는 얘기가 정말 현실 정치적으로도 중요성을 갖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예감을 가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 지금 결국 모든 게 이제 하나의 그 계기나 고리가 된 게 구테마 기지인데, 구테마 기지는 어쨌든 미국, 일본이 밀당을 했다고 그러나요? 옮기기로 하되 오키나와 주민이 요구한 그 현외이전이 아니고 현내고 국조 해놓고 옮기는 건데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정작 지금 오키나와 주민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아베는 이번 총선을 끝나고 나서 뭐 그게 지지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식의 투로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더 거세질 것 같고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정돼 있던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뭐 할 경우에 오키나와는 아마 지금 더 기세등등해졌으니까 거의 뭐 실력 저지로 나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베가 선거 기간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당선되고 다음 날 아니 승리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민당 창당 때부터의 그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일각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지난 7월인가 그 이른바 해석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집단적 자유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족쇄가 많이 풀렸는데 스스로 풍긴 하기지만 명문 개헌, 평화헌법 구조를 진짜로 바꿀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이 꿀뚝 같겠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오히려 불리한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이번 총선 결과도 보면은 그 자민당하고 차세대당 그게 그 두 정당이 대표적으로 지금 헌법구조 개헌하자는 정당인데 이 정당의 의석 비율이 줄었어요. 오히려 저번 기존 의석수보다 많이 줄었어. 한 20석 가까이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개헌에 대한. 그다음에 그 국민 반대를 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 투표해서 또 과반수를 또 얻어야 되는 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참여연도 있는 거죠. 그렇죠. 참여해서 3분의 2 해서 발의해서 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헌으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 생각에도 굳이 무리하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사라지거나 개헌 그 추진 의지가 약화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민당 보수합동 1955년에 보수합동으로 자민당을 만들어낸 그 장본일이라고 할까, 맞아, 그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베의 외조비인 기시노부스케인데 네. 기시노부스케야말로 철저한 개헌론자고 네. 개헌 그 사람이 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건 미국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거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그 지역적인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자기들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헌법을 만들겠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전후 체제라든가 그 냉전 체제에 편입돼 가지고 어떻게 덜러리 서는 그런 게 아니고 독립적인 어떤 일본국의 그 위상을 되찾겠다는 게 그 기시노부스케의 꿈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을 과감히 폐기하거나 수정해서 자기들이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자민당의 장당 이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로 기시노부스케는 개헌을 자기가 그 안보투쟁 60년 안보투쟁 그 와중에도 개헌이 자기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외손자인 네. 아베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를 이어서 당연한 개헌을 거죠. 추진한 거고 있는 거네요. 당연한 네. 거죠. 그리고 또 개헌 자체가 간단 정치적인 이점이 있어요. 하나의 구호로서 그러니까 네. 강한 일본, 독립적인 일본, 그렇죠. 잘 나가던 시절의 그 일본, 그 대동아 제국 되찾겠다. 시절에 그 그렇지. 영광을 되찾고 싶은 그렇습니다. 생각들이 있겠죠. 그 향수를 언제나 네.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하나의 그 기제로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수단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개헌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아마. 네. 일본이 지금 사실상 물론 자위대가 있긴 하지만 예, 예. 어떻게 보면 군사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여력을 경제력으로 쏟았고 주변 국가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렇게 무리를 두어가면서 예.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을 위험성을 안아가면서까지 재무장화의 길을 걷는 게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종의 그 안보 편성을 한다는 것, 네. 미국 핵무기라든가 미국의 군사력이 편성해서 자기들은 이제 국방비를 많이 쓰지 않고 이제 경제 개발에만 전념한 그 틀 자체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냉전이 무너지면서 네, 그 모임성취할 수 있는 기본 틀이 하나 무너져 버린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일본 우파들 중에 물론 지금도 아베를 비롯해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내심 그렇게 미국을 믿지 않는 게 있거든요. 미국 언제든지 자기들 국익에 따라서 다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발을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을 뺄 수 보는 있을 거군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네. 중국하고도 손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낙동강 오리알 오리알이 시세가 될 된다.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군사력이라는 게 정치 연장이니까 이미 일본은 뭐 어떻게 보면 해운력 같은 건 거의 세계 2위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막강한 군사 대국이죠. 이미 국방비 자체로만 따지면 네, 세계 8인가 그렇죠. 예, 그 2013년 자료인가를 보니까 예, 엄청 뭐 이미 대국이죠. 우리 비하면 훨씬 많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중국이 저렇게 아마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 저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히 저렇게 성장할 줄은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상 이상으로 커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예전에 동아시아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일본의 그 경쟁력이나 모든 뭐 국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독보적이었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네. 곤두박질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 미일 동맹이라는 걸 계속 이제 강조하고 네. 붙잡으려고 하는 그게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 1853년 페리 제도 내항 이래로 일본이 이제 세 번의 큰 이제 국난을 겪고 그걸 역으로 이제 활용해서 일본을 키웠다고 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853년 페리 제도 내항 때 확선이 왔을 때 네. 거의 벌벌 떨고 했다가 그걸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뒤엎고 다시 이제 일어선 건데 그때 이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영국이나 당시 최강의 국가들, 영국이나 그 뒤에 미국 같은 그렇죠. 최강의 국가들하고 영일동맹, 미일동맹을 맺었죠. 그렇죠. 네. 반드시 손을 잡으면 네. 일본이 반드시 강성한다는 그게 있어요. 2차 대전 패배 뒤에도 미국하고 손잡았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을 이제 제3의 위기로 이번에 보는 거죠. 제3의 위기가 지금이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20년 이상 잃어버린 계속되는- 20년을 그렇습니다.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거품 경제로 해가지고 그때 뭐 저기 뉴욕엔 록펠러스 재단도 사고 뭐 그렇죠. 유니버설 네. 스튜디오도 사고 해가지고 뭐 미국을 몇 번 산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었죠. 그건 네. 승승장구했잖아요. 그게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90년대, 91년도 그렇게 묘하게도
일본의 그 장기 그 거품 경제 엄청나게 잘 나가던 시절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냉전 붕괴와 동시에 진행돼요. 그러니까 91년도부터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네. 91년도야말로 소련이 붕괴된 해죠. 네. 그때부터 일본이 장기 불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얘기하면 일본의 전후 부흥이나 일본의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냉전 체제에 편성한 네. 철저히 미국에 기대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편성한 고도 성장이었고 네. 대국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단독의 어떤 성공이라기보다는 네. 미국 전략 속에서 일본의 성공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그냥 좀 불황이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으로서는 그러니까 패전 뒤에 성성장구해온 일본으로서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네. 충분한 그 이유가 될 만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처음에 그 내가 일본에 있을 때는 10년 장기 불황이라는 말이 거의 그렇죠. 박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년까지 연장되고 네. 지금도 전망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냉전 붕괴하고 시작된 이것들이 그냥 불황 정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커지고 하면서 일본이 누리던 그 위상 자체가 아주 위축되고 왜소화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한 위기 의식으로 다가오겠죠. 이제 이걸 어떻게 타고넘느냐. 근데 그걸 이제 제시한 것이 아베로서는 이제 과거의 영광인데 그 이제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내세운 게 아베노믹스 아닙니까? 네. 내가 제시하는 대로 하면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시 그 에즈라 보길이 말한 그 넘버원 재팬 에즈 넘버원 세계 최고 인류 국가 일본을 다시 부활시키자 이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뭐 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번 헌법 개정 문제, 일본의 재무장화 이것도 일본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일본의 요구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국의 요구나 미국의 전략적인 배치 이게 더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강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우파나 거구나 우익들은 내심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그걸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맞습니다. 네. 미국은 사실은 그 헌법 조항을 만들어서 제시하긴 했지만 그 나중에 그걸 유명한 역코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동아시아 정책 특히 일부 대일 정책에서 어떤 그 전범을 공적에서 추방하고 미국 아류적인 어떤 민주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메가드 당시에 그 정책을 확 바꿔버리는데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레드 퍼지라고 그래가지고 공산당 척결이 빨갱이 추방이나 하면서 이제 옛날에 전범 A급 전범 추방했던 사람들 다시 자리로 공격포를 들이키고 기시가 또 대표적인 그렇죠. 복귀 한 사람이죠. 맞습니다. 네. 기시야말로 A급 전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하면서 이제 그 일본 현대사 자체가 역코스 역전이 되는 거죠. 이제 평화법을 강요해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맞습니다. 미국의 전략이 바뀐 거네요. 바뀐 거죠. 그때부터 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미소 대결이 그렇죠. 격화되면서 맞습니다. 일본의 역할과 위상이 바뀐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병영국가 내지는 기지국가로서 일본이 필요했던 거죠. 네. 일본을 애초에 설계했던 거하고 설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개헌을 미국이 요구했고 그게 쭉 계속돼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강력하게 지금 개헌을 요구하고 있죠.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게 일본은 우선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불황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대국이고, 그렇죠. 예, 굉장히 영향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체의 어떤 안보 필요 때문에 그 점에서는 미국하고 협력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에서는 일본 우익과 미국 매파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서로 볼 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은 어때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계속 피하면서 그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일정한 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런 수준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 건지,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계속 이때까지 지난 100년 동안 끌려왔듯이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절연한다든가 미국하고 갑자기 적대하라는 얘기는 절대는 아니고 미국하고 앞으로 계속 잘 지내야죠.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의 그 외교나 뭐 군사 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미국의 종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일 동맹의 종속적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정책에서 미국의 그 일종의 포스트라고 그럴까, 그 중심축은 항상 일본이었고, 네. 우리는 거기서부터 더 하위 파트너 역할을 그렇죠. 하는 한국이란 거죠. 변수는 그 일본을 위한 네. 뭔가 그거였죠. 변수였을 뿐이죠. 내년이면 광복 70년, 해방 70주년을 맞이하고 또 한일 관계도 한일 수교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베가 어쨌든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또 확실히 보장된 건 아니지만 장기 집권이라고 그러나요? 정치 안정을 어느 정도 또 다시 다졌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외교적인 어떤 모험이나 이런 걸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야스쿠니 신사나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주변 국가가 요구하는 부분을 훨씬 더 수용하는 듯한 네. 제스처를 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우리 정부로서도 그걸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되, 그러나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일본이 재무장 강화라든가 헌법구조 개정해가지고 이제 일본 군사력 계속 강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해외 파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군사적 외연을 확장하는, 재무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하고 남북 대결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덥석 받아들이는 그 구실 내지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여하튼 이번 총선 이게 일본 한 나라의 국내 정치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의 냉전 이후 새로운 권력 구도, 세계 질서를 짜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분기점이 되는 선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1955년 보수 정당들이 합쳐서 탄생한 자민당은 1993년까지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당이라는 강력한 견제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민당 안에도 거물 정치인이 이끄는 파벌들이 있어서 상호 견제했기 때문에 총리의 일방적 독주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야당은 있으나 마나한 최약체입니다. 자민당 내 각 파벌 대표는 아베가 정부와 당에 기용하면서 딴소리를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베 독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최근 차이나 데일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 응답자의 약 53%가, 그리고 일본 응답자의 29%가 2020년 전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0년, 20년 뒤도 아니고 당장 5, 6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동아시아에서 긴장의 파고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돌아다 보면 너무도 한심합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 국정쇄신을 단행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베 때문에 비롯된 걱정이 우리 대통령 때문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의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